최재천의 신간산책. 이번 주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은요, 백사람의 10년이라는 책입니다. 중국 문화 대혁명 아시죠? 문학을 다룬 시대의 문학을 상은 문학이라고 합니다. 상처받은 흔적. 상은 미술도 있고 상은 문학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은 문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종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사람들이 겪은 이야기들을, 이를테면 100사람이 겪은 이야기들을 찾아서 그분과 대담을 하거나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펴낸 겁니다. 참 가슴 아프고 인간이 얼마나 야만적일 수 있는지, 그런 역사의 질곡을 또 어떻게 헤쳐왔는지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장 깊숙이, 내면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예. 저자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42년 중국 텐진, 천진에서 태어났고요. 상은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고, 1985년 이후에 문화 반사 소설로 중국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 백사람 10년, 이거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데 쭉 번역이 출간됐는데 마침 우리나라도 이번에 됐습니다. 앞에 서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판 서문도 따로 써주셨는데, 앞에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는 비극의 역사적 사실에 주목하는 반면 문학가는 비극을 겪은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다. 비극을 겪은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제가 이 책에서 딱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로 거의 신문들이 소개할 때 했던데요. 세상의 모든 종이를 주어서 남편을 구하려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선생님을 하다가 마오 주석이 또랑 속에 몸을 숨겨서, 모택동 주석이 또랑 속에 몸을 숨겨서 적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게 돼요. 근데 그때는 광기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오 주석이 몸을 숨겼단 말이야? 몸을 숨겨서 적들의 추격을 따돌렸단 말이야? 그건 마오 주석에 대한 모욕이야, 이러는 거죠, 홍위병들이. 그래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가서 나 분명히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어디서 읽었어? 근데 그 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감금되어 있는 거죠. 마침 그 선생님한테는 전혀 배우지 못한 부인이 계셨어요. 부인은 글을 못 읽으니까요, 모든 쪼가리만 신문, 글, 쪼가리만 주면 사람들한테 읽어달라고. 혹시 거기에 그 문장 있나요? 혹시 그 문장 있나요? 책만 봐도 그러고 이제 그 이제 활자에 미쳐버린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쓰고 남은 종이, 그게 활자가 있으면 그걸 물에다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읽어달라고 그래요. 온 집안이 쓰레기 하치장이 되는 겁니다. 온갖 세상의 종이는 다 모여요. 그러다가 불이 붙어가지고 어린 자녀하고 그 부인은 죽어버려요. 감옥에 있는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을 매달았어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툭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희한하게 그 떨어진 지점의 바닥에 종이가 있었는데 그 종이에 그 문장이 있는 겁니다. 근거가 있는 문장이었어요. 중국 혁명 공식 역사서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도랑에 몸을 숨겨서 적을 재치 있게 따돌리고 다시 반격을 해서 이겼다. 이 광기 시대입니다. 이 광기 시대. 생각해 보세요. 그 시베리아 수용소 굴락, 그쵸? 스탈린 체제하에서 굴락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의 50년대 후반에 대약진 운동 있잖아요. 몇 천만 명이 아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개인 숭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문혁을 일으키잖아요.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시진핑 주석도 문혁 기간에는 어디 시골에 가서 뭐 돼지 막사 이런 데 생활하잖아요. 그 다음에 등소평 나중에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만 그분 첫째 아들은 2층에서 홍위병들이 던져버리잖아요. 그래 평생 불구가 돼서 살았잖아요.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하반신 마비되는 바람. 그 당시 주자파로 몰리기만 하면 조금이라도 자본주의 냄새가 나거나 발언이 생기면 그런 식으로 다 죽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제가 이건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 저도 굳이 기억하려고 따로 적어놨습니다. 이 책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책은 더 많습니다만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맞는 이야기 몇십 개를 골라가지고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 중학생인데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이제 행군에 따라 나서요. 저기 어디 있습니까? 사실 60몇 년에 저기 아무 데도 없는데 그냥 매일 아침에 군인들 따라서 행군을 해요. 근데 군인들 따라서 행군을 하는데 아주 지혜로운 그런 대장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대장 군인이. 맨 앞에는 군인이 있어요. 군인이 도자기로 만든 마오 주석상 이걸 이제 5km쯤 되는데 그걸 안고 쭉 따라가고 깃발 들고 따라가고 학생들은 뒤에 따라가는 거죠. 막 군가를 외치고 피곤한 줄 모르고 쭉 가요. 근데 이 앞에 마오 주석상을 든 사람은 큰 영광이니까 절대 양보를 안 해요. 다른 사람 내가 좀 들게 그래도 아니야 내가 끝까지 지고 갈 거야 이거예요. 밤늦게 쭉 가다가 밤에 깜깜해져가지고 질퍽거린 데를 가다가 푹 쓰러졌어요. 그 마오 주석상을 든 애가. 그대로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냥 난리 난 거잖아요. 어? 그 부대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이게. 그 광기 시대. 그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대장이 야 저 앞에 마을에 전투가 벌어지는 것 같다 우리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와 몰려가는 거죠. 마오 주석 그 깨진 건 잠시 잊어버리고 갔더니 웬일입니까?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아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괜찮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저 빈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밥이랑 음식이랑 다 차려줘요. 그때 중대장이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잘 쉬고 있거라. 나는 가서 마오 주석상을 수습해 오겠다. 따라간다니까 안 된다. 내가 혼자 가나 그래. 혼자 갔어요. 조금만 1시간쯤 뒤에 돌아왔어요. 야 이상하다. 마오 주석상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흔적이 없더라. 이상하다. 그래 같이 가볼까 그러고는 마오 주석상 안 왔던 애라.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같이 무릎 꿇고 있느라고 그 마오 주석상 깨졌을 때 사람들이 한 30분 이상 무릎 꿇고 그냥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발에 돌이 무릎에 끼가지고 무릎이 다쳤거든요. 이 저자는. 이 친구도 따라 나서요. 갔더니요, 정말로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겁니다. 다들 이상하다. 그때는 완전히 신성 불가침이니까 마치 신이 되어서 올라갔나? 뭐 이런 생각하고 왔겠죠. 그리고 와서 저녁에 이제 그 강당에서 잠을 자는데 이 어린 중학생, 수원의 생각이 든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지금 생각하니까 가장 지혜로운 중대장이었다는 거죠.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문화 대혁명의 그 광기의 시절을 간혹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10년 뒤에 그 광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전부 다 상처받고 아프고 가슴 아프고 뭐 8살짜리 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험한 이야기들, 괴로운 이야기들,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인데 그래도 이런 삶이 있었고 이런 시대가 있었다. 지혜로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재밌는 책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맨 처음에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자꾸 과거형 이야기라 쉽게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다가 정말 정색을 하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께 특히 중국 역사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 세계사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꼭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지금 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문화 대혁명, 그 집단 열정의 부조리에 대한 정언이라는 부제를 담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읽힐 만한 대단히 사실주의적인 그런 문학 기록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시 만나고 있다. 모처럼 제가 시집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 이 책 보고 나서요, 며칠 전에 다시 서점에 들려서 미팅 나갈 일 있을 때 여러 권 사가지고 와서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시집, 신간 시집들 쭉 놓여 있는데 이 책만 불과 몇 권 남아있고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창비 시선 있잖아요. 1권부터 쭉 나가는 신경림 선생이 1권부터 쭉 나가잖아요. 근데 301호부터 거의 한 400호까지 397 이병초 선생의 시집 까치독사까지 그 각 시집에서요. 요즘 사람들이 시가 다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시인이 아주 많아요. 다른 나라보다 시인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춘문예 시가 있고 시인 등단을 꿈꾸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또 시인이잖아요. 이 책 한 권 팔려봐 얼마겠습니까? 이 책 한 권에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죠, 제 기억에. 그래,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 저자한테 얼마나 가겠습니까? 뭐 8%나 10% 갈 텐데. 1,000권 팔리면 얼마겠습니까? 시집 근데 1,000권 팔립니까? 301호부터 397호까지 중에서요, 좀 편하게 한 호흡으로 읽을 수 있는, 쉽게 읽을 수 있는 그 시를 시인 두 분이 편 빼낸 겁니다. 그래서 쭉 했어요. 이런 겁니다.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희성 선생의 시집 그리운 나무에서 나온 시인데 그입니다.
저 벼락을 보았느냐?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던 그가 살았던 적이 없는 사람처럼 죽었다. 그에 대한 죽음. 저 벼락을 봤느냐?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던 그가 살았던 적이 없는 사람처럼 죽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짧고 재밌는 시들 많습니다. 별. 신경림 선생님도 역시 부드러운.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하늘에 별이 보인다. 눈 밝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이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들입니다. 따뜻하고. 겨울 여행자라는 시. 오늘같이 더운 날 어느 날 야윈 눈송이 날리고 그 눈송이에 밀리며 오래 걷다. 눈송이마다 노란 무싹처럼 돋은 외로움으로. 재밌죠? 노란 무싹처럼 돋은 외로움으로 조금 꽤 많은 별들이 생겨나. 비유가 재밌죠? 안으로 별빛 오므린 젖꼭지를 가만히 보고 있다. 어둠이 그린 환한 그림 위를 걸으며 돌아보면 눈이 내려 만삭이 되는 발자국들이 따라온다. 두고 온 것이 없는 그곳을 향해 마냥 걸으며 나는 비로소 나와 멀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너에게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사랑은 그렇게 걸어 사랑에서 깨어나고 눈송이에 섞여서 날아온 빛 꺼지다. 켜지다. 그렇죠? 나는 비로소 나와 멀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너에게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사랑은 그렇게 걸어 사랑에서 깨어나고. 황학주 선생의 시인데요. 재밌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겨울산 딱 한 줄입니다. 신미란 선생 시집인데 겨울산. 크게 울리는 지잉 속으로 몸 말고 들어가 귀 막고 싶다. 이 찡한 느낌 있죠? 응? 크게 울리는 지잉 속으로 몸 말고 들어가 귀 막고 싶다. 이 시인이 시. 아버지 뼈를 뿌린 강물이 어여 건너가라고 꽝꽝 얼어붙었습니다. 그 옛날 젊은 당신의 등 옆에 건너던 내 물입니다. 담양에서 다십니다. 여름 휴가 때 되게요. 편안한 책들 많이들 보시잖아요. 이 여름에 꼭 시집. 사실 한 시인의 시집 뭐 이를테면 보통 한 50에서 60, 70 정도 실리잖아요. 그 중에 죄송합니다만 속된 편입니다. 건질만한 시, 체크하고 싶은 시, 줄 긋고 싶은 시 보통 한 두세 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고맙게도 시인들이 한번 걸러가지고 편하게 골라준 책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기 다른 시인들의 개성이 또 드러나 보이고 그럼에도 짧은 호흡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이 표현이 있네요. 길지 않으나 오래 마음을 흔들어 일렁이게 하는 아름답고 아프고 따스한 시편들 이런 말을 썼거든요. 미혹됨이 없는 손길 위에서 호흡을 고르고 이런 식으로 미혹됨 없는 손길로 호흡을 골라서 시를 선정한 다음에 오래도록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그런 시를 모았다는 겁니다. 꼭 한번 창비 시선 400호 기념 시선집 여러분께 보내고 싶습니다. 넘어졌다면 일어나라. 이 참 재밌는 사람이더구만요. 무일푼 그야말로 가난한 집에서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연매출 5조 원의 일본판 이케아 가구를 만든 사람이에요. 연매출 5조 원의 가구 회사를 이룬 니토리 아키오라는 사람 스토리인데 북해도 사람입니다. 근데 북해도가 사실 일본에서는 저 남쪽의 오키나와처럼 약간은 차별받은 땅이잖아요. 그리고 원주민들은 다 사라지고 일본 이주민들이 살았는데 본토에서 살기 어려운 분들이 사실 그쪽으로 이주를 가서 지금도 북해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별 이런 게 좀 남아 있습니다. 고립정신 이런 게. 근데 거기에서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기가 쉽지 않나 봐요. 근데 거기서 정말 가난하게 자라고 수없이 두들겨 맞고 부모한테도 얻어맞은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다음 친구들한테는 늘 왕따 있고 두들겨 맞고 자전거 타고 가면 그 시내에다가 갖다 던져버리고 쌀 배달. 일본이 전쟁이 치고 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쌀 배급제를 실시합니다. 근데 이제 몰래 밭에서 논에서 쌀을 몰래 사가지고 밀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쌀 배급제를 피해서. 그 밀매업자예요, 아버지가. 그야말로 가난하고 힘들게 살거든요. 근데 이를테면 쌀 배달을 가다가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들이 쌀 다 엎어버리고 하천에다 뿌려버려요. 집에 갔어요, 죄송하다고.
엄마 나 이러고 왔어.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새끼야 너가 쌀 주워. 그러니까 그 하천에 가서 가면 하천 바닥 그 해가지고요 모래 섞인 쌀을 가져와요. 너 그걸 밥해 먹어야 돼. 그렇게 가혹하게 학대당하고 살았는데 한순간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어요. 정말 일본 특유의 그 오뚜기 정신이 있죠. 독특한 일본 문화 있잖아요, 사람들. 그런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책인데, 북해도 어디 신문에 연재했던 책입니다. 한 테마가 짧아요. 길면 뭐 대여섯 장 그래가지고 순간순간 어떤 건 이런 식으로 두 페이지. 그래서 어느 이제 가구업자들이랑 미국을 갔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구가 단순히 가구만 파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불도 팔고 그릇도 팔고 그런 식으로 생활용품을 팔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성공을 해요. 근데 하여튼 우리도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 기업가들 중에 1세대 재벌들은 다 그런 시절인데 그분들의 축소판, 복사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거친 사람들도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가 있구나. 그런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재미날 때 엄청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서 순간 한 30분이면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1등의 통찰인데요. 이게 제목 때문에 그런지 서점에 가보니까 잘 팔려요. 제목 때문에 그런지 1등의 통찰. 전 세계 1% 전략가들에게만 허용된 MIT 그 MBA 스쿨의 명강의 스타일인데요. 이런 겁니다. 시스템적 사고가 있어요. 시스템적 분석.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거거든요. 거창한 수사보다는 데이터와 사실에 근거한 사고 유형을 중시합니다. 본질, 사실의 바탕을 두고 이면을 꿰뚫는 그래서 수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직장인들, 우리나라 대부분 직업인들이 직장인들이잖아요. 그 직장인들이 한번 보면서 자기 회사들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책이고요. 이따가 또 이런 재밌는 통찰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세계 패권 요지는 그들의 이민 정책에 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해왔다는 명목으로 인구 유입을 차단하는 순간 힘의 균형은 조금씩 중국과 인도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물론 시간의 축을 수백 년까지 확대한다면 그런 이민 정책과 상관없이도 결국 중국과 인도 시대가 오겠지만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근원적인 드라이버는 첫째는 군사력이지만 그 다음에 기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구 이동이다. 인구 이동. 신대륙 발견도 산업혁명도 결국은 인구 이동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가장 중요한 거고 앞으로 서양의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인도 성장을 두려워하는 것도 인구 때문이다. 인구에 대한 중요성을 또 특별히 써놨습니다. 하여튼 이 책은 MIT의 슬론 스쿨, MIT MBA에서 인간의 통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 사고법이 있는데 그 사고법을 가지고 일본인 최고 경영자도 있고 글도 쓰는 이 학자가 이 여러 가지 기업들을 분석을 한 겁니다. 이를테면 뭐 삿포로 맥주는 어떻게 큰 성공했다가 실패를 해줬고 P&G는 어떤 식으로 했고 이런 식으로요. 통찰력 사고 단계별로 있고 그 다음 맨 뒤에는요. 현실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 이런 식으로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 사람들 특유의 그 정리백이잖아요. 이 뒷부분을 이를테면 좀 기업체 같은 데서는 정리를 해서 직원들 강의용으로 써도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PDF 파일로 만들면 충분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리고 맨 뒤에 이거 소개해드릴게요. 통찰을 방해하는 생각 습관 셀프 체크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한 4개 정도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살이 쪘다고 느끼면 식사량을 줄이거나 운동을 다짐한다. 우리 다 그 정도 생각만 하잖아요. 살쪘다고 생각하면 일단 밥 줄이거나 운동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론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반론적인 사고 함정을 깨뜨리는 그런 MIT, MBA 특성의 교육 방식을 기업 문화에 적용을 해서 1등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현혹될 것인가, 통찰할 것인가입니다. 자, 오늘은 MBA 스타일의 기업 분석에 대한 일정의 통찰, 그 다음에 일본 최고의 가구회사 사장의 어린 시절부터 성공에 이르기까지 과정들 대단히 거칩니다, 책은. 그 다음에 올 여름에 꼭 시집 한 권이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창비 시선직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 문화혁명기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놓은 100사람 20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